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 바로 화폐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사상 모든 화폐 붕괴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이 패턴을 인지하고 나면 다시는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단계, 부채의 축적. 2단계, 부채의 화폐화. 3단계, 인플레이션의 발현. 4단계, 신뢰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붕괴. 이 순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단계의 진행 속도는 빠르거나 느릴 수 있고 이기의 촉발 요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화폐화, 인플레이션, 신뢰 상실, 그리고 붕괴라는 이 순서만큼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아마 당신을 가장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바로 4단계, 신뢰 상실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수정할 시간이 있는 2단계도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관리는 가능했던 3단계도 아닙니다. 바로 붕괴 직전의 단계인 4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현명한 자본이 해당 통화에서 탈출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고를 내던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이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5단계가 역사 속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이 패턴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떤 지표들이 우리가 4단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도래하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단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패턴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 붕괴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뿐입니다. 먼저 1단계, 부채 축적입니다. 모든 붕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전쟁, 경제 대공황, 팬데믹, 혹은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이 막대한 지출을 요구하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위기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는 빚을 지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경우 과도하게 확장된 제국을 방어하는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브리타니아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주둔한 군단, 북쪽의 게르만 부족과 동쪽의 페르시아와의 국경전쟁. 군사비는 제국 예산의 70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그곳의 금과 은을 약탈하여 군단 유지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서기 3세기에 이르자 더 이상 정복할 부유한 영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자연적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 비용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탈물 없이 그 모든 국경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빚을 지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며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쌓아갔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비용과 그에 따른 전쟁 배상금이 원인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 비용 전체를 세금이 아닌 차입으로 충당했습니다. 패전 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1320여 골드마르크라는 사실상 독일을 여러 세대에 걸쳐 불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불가능한 액수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위기의 종류만 달랐을 뿐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군비 지출, 80년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90년대의 연금 부채. 각각의 위기는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50년간 6번의 화폐 붕괴를 경험했는데 매번 1단계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미국을 보십시오. 부채 축적은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20년간 2조 4천억 달러의 직접 군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전 용사수당, 전쟁 부채 이자 등을 더하면 총 비용은 8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 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은행 구제금융, 경기 부양책, 연방준비제도의 개입으로 또다시 수조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각종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으로 단 2년 만에 6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의 부채는 37조 달러에 달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2%입니다. 참고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화폐 발행을 시작했을 때의 부채 비율은 40%였고 로마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을 때의 추정 비율은 30에서 40%였습니다. 미국의 부채 부담은 이 역사적 사례들이 붕괴를 시작할 때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2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32년에는 55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부채는 축적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학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2단계로 이어집니다. 2단계는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이 단계는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의 최후의 구매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평상시에 정부는 민간 투자자, 연기금, 은행, 외국 정부 등에게 채권을 팔아 돈을 빌립니다. 이 구매자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수익을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구매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아예 채권 매입을 중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규율입니다. 하지만 부채가 너무 커져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정부는 중앙은행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돈을 창출하여 정부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화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에서는 이것이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디베이스먼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주된 은화였던 데나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95%의 순은을 포함했지만 서기 260년대 갈리에누스 황제 시대에는 은 함량이 5%에 불과했습니다. 기금속 함량을 줄여 더 많은 동전을 찍어낸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화폐화가 노골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제국은행에 차용증서를 건넸고 제국은행은 갓 인쇄된 마르크화를 정부에 넘겨주었습니다. 제한은 없었습니다. 인쇄기는 밤낮으로 돌아갔고 말기에는 1183대의 인쇄기가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보십시오. 연방준비제도의 화폐화는 2008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준은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했고 이 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7년 8천억 달러에서 2015년 4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치자 2020년 3월 연준은 한도 없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준은 4조 8천억 달러를 창출했고 대차대조표는 9조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행된 모든 국채의 거의 절반을 연준이 매입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찍어내어 그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마르 마르크와 짐바브웨 달러, 아르헨티나 페소를 파괴했던 바로 그 교과서적인 화폐화입니다. 2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돈은 필연적으로 3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3단계는 인플레이션의 발현입니다. 새로 풀린 그 모든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돈이 경제로 흘러들어가면 똑같은 양의 상품을 좇는 돈의 양이 늘어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3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즉 2단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이라고 말하며 통계를 조작합니다. 로마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서기 301년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최고 가격을 정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가격 통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칙령은 완전히 실패했고 암시장이 번성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정부가 외국 투기꾼, 프랑스 점령군, 탐욕스러운 상인 등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1923년 1월 빵 한 덩이가 250마르크였지만 11월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봅시다. 2021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7%를 기록했습니다. 4조 8천억 달러를 찍어낸 연준은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 주장했습니다. 2022년 6월 CPI가 1%에 달하자 연준은 마침내 일시적이라는 말을 거두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돈은 시스템에 풀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 CPI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축소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1980년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2022년 인플레이션은 9%가 아닌 15에서 17%에 달했을 것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에 나타납니다. 미국 중간 주택 가격은 5년 만에 62% 상승했고 주식시장은 2배가 되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거품이 아니라 새로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은 결과입니다. 3단계는 이미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는 4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1대 3단계까지는 화폐가 손상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신뢰가 깨집니다. 사람들은 화폐가 파괴되고 있으며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부를 잃는 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의 도피가 시작됩니다. 로마에서는 서기 260년대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제국의 동전을 믿지 않고 오래된 고순도 은화를 비축하거나 금으로 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물교환이 다시 성행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1923년 초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독일인들은 마르크화가 파괴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물 자산으로의 도피에 집착했습니다. 임금을 받자마자 피아노든 비누든 어떤 실물 상품으로든 바꾸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종이돈은 독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마르크화로 보유했던 중산층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원화가치 폭락과 자산가치 보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달러와 금을 사모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제 다시 미국을 보십시오. 4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니지만 현명한 자본, 즉 중앙은행, 억만장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뢰 상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71%를 차지했던 달러는 오늘날 58%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10년 만에 미 국채 보유량을 44%나 줄이고 그 돈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달러 보유고를 거의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기록적인 양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왜일까요? 달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들도 달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지, 수자원 권리, 금, 비트코인, 부동산 등 인쇄할 수 없는 실물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안화, 루블화, 루피화로 무역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느린 동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명백합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있고 탈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완료되고 대중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마침내 5단계가 도래합니다. 5단계는 붕괴입니다. 화폐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격이 매일 그리고 매시간 바뀌고 사람들이 그 화폐를 받기를 거부하며 경제가 물물교환으로 돌아가거나 외국 통화를 채택하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5단계는 단 몇 달 만에 닥쳤습니다. 1923년 8월에서 11월 사이 마르크화 가치는 달러당 100만에서 4조 2천억으로 폭락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 임금을 받고 다음 가격 인상 전에 돈을 쓰기 위해 질주했습니다. 상점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적 패턴과 현재의 속도를 고려할 때 미국의 5단계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5년 후입니다. 정부의 채무 불이행, 대형 은행 파산, 혹은 지정학적 사건과 같은 촉발 요인이 발생하면 이 일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명확합니다. 외국 중앙은행의 미 국채 매도, 5년 만에 80% 급등한 금 가격,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 그리고 국방 예산을 넘어선 연간 1조 2천억 달러의 이자 지급 비용.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패턴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채는 너무 크고 화폐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위치뿐입니다. 둘째, 5단계에서 파괴될 달러 표시 자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장기 채권은 최악의 자산입니다. 현금은 녹고 있는 얼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3대 6개월치를 제외하고는 보유하지 마십시오. 셋째, 화폐 붕괴 속에서도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으로 이동하십시오. 5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가치 저장 수단인 실물금을 보유하십시오. 변동성은 크지만 상승 잠재력도 큰 비트코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부채가 있는 부동산은 부채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농지나 비즈니스 같은 생산적인 자산은 통화와 상관없이 가치를 창출합니다. 넷째, 관할권을 다변화하십시오. 미국 달러 시스템 밖의 자산을 일부 보유하여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심리적으로 준비하십시오. 5단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IMF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폭락한 자산을 매입하며 재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바이마르,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가 이 길을 따랐고 지금 미국이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채는 축적되었고 화폐화는 일어났으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4단계가 여기 있고 5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패턴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5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패턴은 20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단계가 도착하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준비를 위한 창문은 닫힙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